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퀵.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바쁜 아침 오늘장 관전 포인트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어제 지수 자체는 좀 밀렸지만 그래도 상승 종목은 더 많았던 하루입니다. 어제 강조해드렸던 이슈 G번호바 급등 속에서 우리 시장에서 전력 설비 관련주들 빨간불 켜냈고요. 뿐만 아니라 금리 인하 속에서 바이오와 비만 치료제주 강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다만 순환매 속에서 2차 전지주와 자동차주 쉬어갔고요. 이 중에 반도체, SK하이닉스와 SK스퀘어 투자 경고 종목 지정이 어제 반도체주의 족쇄와도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 그려보기 위해서 투자 경고 해지 조건을 좀 체크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어제가 지정일이었고 어제로부터 10거래일 뒤, 즉 12월 24일이 보시듯이 판단일입니다. 아래 이 세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그 다음 거래일이죠. 25일은 쉬고 26일에 해제가 되는데요. 다만 이 세 번째 요건이 조금 걸리기는 합니다. 전반적으로 추세적인 상승은 어려운 환경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은데요. 실적을 뒷받침한 상승세임에도 불구하고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됐다. 올해 유독 증시 밸류업 속에서 시총 상위주의 투자 경고 지정이 많았습니다. SK하이닉스 외에도요, 현재는요, 두산 에너빌리티 그리고 현대 로템이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움직임 속에서 비판의 목소리들이 좀 나왔고 거래소도 제도 개선 검토를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제도 개선이 나오는지도 중기 관점에서는 계속해서 지켜봐야겠고요. 자, 여기에 정부가 AI 등 첨단 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금산분리 원칙의 예외를 조건부로 두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사실 SK하이닉스가 금산분리의 최대 수혜주로 좀 꼽혀왔지만 앞서 짚어본 것처럼 투자 경고라는 변수는 여전합니다. 다만 사업 구조 자체에는 호재죠. 이 내용은 잠시 후 뉴스와 함께 분석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전반적인 오늘장 반도체주 분위기 파악하기 위해서 미증시 반도체주 흐름을 좀 짚어볼 텐데요. 오라클 실적 찬물에 기술주는 좀 쉬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보시듯이 엔비디아가 1% 빠졌고요. 브로드컴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한 1.6% 하락 마감, 마이크론은 하락했지만 그래도 샌디스크는 3% 올라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브로드컴 실적 연결해서 함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다행이었던 건 1시간 전쯤이었죠. ASIC 주문형 반도체 대표주자 브로드컴이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번에 발표한 회계연도 4분기 실적 보시듯이 매출과 EPS 모두 예상을 웃돌았고요. 다음 분기 매출 전망도 보시듯이 191억 달러로 전망치를 내놓으면서 예상을 상회 긍정적이었습니다. 이 중에서 AI 반도체 매출은 호조를 예상을 했는데 82억 달러를 예상하면서 역시나 전년 대비 2배 성장을 전망했고요. 이 AI 반도체 매출 전망 컨센서스가 한 68억 달러가량이었는데 보시듯이 82억 달러는 안도감을 자아내는 예상 상회라는 점. 잉여 현금 흐름도 견조해서 배당금도 한 10% 상향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런 뉴스 소화하면서 현재 시간에서 한 4% 오르고 있고요. 여타 미국 반도체주 애프터마켓에서 강하지는 않아도 그래도 빨간불 켜내고 있습니다. 어제 오라클 망령을 아예 가시게 하지는 못하더라도 그래도 조금은 잠재워줄 수 있을지 개장 후에 관전 포인트로 함께 확인해 보고요. 바이오주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주. 사박자가 딱딱딱 맞아떨어지는 상황입니다. 어제는 미국 금리 인하에 반응을 하게 됐고 이뿐만 아니라 지금 코스닥 시장 활성화 기대감 그리고 생물보안법의 비만 치료제 시장 기대감도 여전한 상황이죠. 비만 치료제주 기대감 연일 부각이 되면서 어제 같은 경우는 일동제약과 같은 비만 치료제주들 연일 강한 모습 보여줬고요. 제약주들도 전반적인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빨간불 켜냈습니다. 미국 바이오주 간밤에는 어떻게 마감했는지 함께 확인을 해보면요. 추가로 시세를 강하게 주진 못했어도 그래도 보시듯이 일라이릴리 1.5%, 노보노디스크 2%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 중에 일라이릴리 마감 주가 반응이 크진 않았지만 우리 시장 일라이릴리의 임상 결과를 반영하면서 비만 치료제주들이 추가로 자극을 받을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일라이릴리 간밤에 차세대 비만약 레타트루타이드의 임상 3상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레타트루타이드 이름이 좀 어려운데 세계 최초 3중 작용제로 좀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3중 작용제란 무엇인가? 기존 비만 치료제는요, 2중 작용제였습니다.
식욕 억제 스위치로 볼 수 있는 GLP-1 작용제와 인슐린 보조 스위치인 GIP 작용제 이 조합, 여기에 3중 작용제는 에너지 연소 스위치격인 글루카곤 수용체를 더한 건데 후기 임상에서 무려 체중이 28%나 감소, 33kg이나 빠졌습니다. 격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몸무게 3분의 1 토막이 난 건데요. 여기에 무릎 골관절염 환자 대상으로 봤을 때 수치상으로도 무릎 통증이 줄었다는 걸 입증해냅니다. 이런 새로운 모멘텀 속에서 비만 치료제주 오늘장 움직임은 어떻게 될지 함께 확인해 보고요. 여기에 장 마감 이후에 들려온 뉴스죠. 오유경 식약처장 바이오시밀러 임상 3상 면제 지침을 내년 초에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임상 간소화 바이오시밀러주에게는 좀 호재일 텐데요. 바이오시밀러 종목 같은 경우에는 녹십자, 한미약품, 삼성 에피스홀딩스이 있겠고 이미 일부 종목들은 어제 추가로 시세를 줬지만 마찬가지로 오늘도 모멘텀 받아갈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유독 정부 정책 이야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어제 정부 업무 보고에서 재정, 세제, 공공혁신 방안에 대한 언급도 있었습니다. 주요 포인트만 좀 짚어보면요. 반도체와 2차 전지와 관련해서 한국판 IRA 도입을 한다는 내용과 함께 자본시장 장기 투자자를 위한 세액공제 혜택, 투트랙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이 장기 투자 세제 관련 내용 관측들이 나올 때마다 우리 시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테마성으로 증권주들이 움직여줬는데 개장 후 증권주 반응 함께 확인해 보고요. 한국판 IRA는 2차 전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제 나온 업무 보고 내용에는 더욱 디테일은 좀 공개가 되지 않았으나 그 전에 나왔던 언론 보도를 좀 종합해 보면 한국에서 생산, 한국에서 사용이라는 이 까다로운 요건 때문에 국내 배터리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 연간 300억 원밖에 되지 않을 거란 전망들이 있었죠. 즉 실효성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미 들려왔던 겁니다. 그렇기에 주가 영향은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런 가능성은 좀 열어둬야 될 것 같고요. 개별적으로는 SK이노베이션의 2차 전지 자회사 SK온 4년 만에 포드와의 결별을 선언했습니다. 합작법인을 청산하는 구조 재편을 단행한 건데요. 켄터키 공장은 포드가, 테네시 공장은 SK온이 운영을 하게 됩니다. 포드 외에도 고객사를 확보할 수가 있게 됐고 또 ESS 강화 등에 나설 예정인데 SK이노베이션에 미칠 주가 영향은 잠시 후에 마찬가지로 분석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요, 어제 장 초반부터 시장에서는 누가 어떤 부동산을 더 많이 가지고 있나 자산주 찾기가 좀 진행이 됐죠. 두 가지 포인트가 시장에서 현재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국내 유동성이 늘고 있다 보니 부동산 가치 상승에 대한 기대감 형성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부지를 개발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에 대한 기대감도 마찬가지로 투자 심리를 작용하고 있는데요. 자, 자극하고 있는 이 종목들을 흐름으로 좀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알짜 부동산을 보유한 기업들 보시듯이 HCC 현대산업개발부터 일신방직까지 모두 PBR 기준으로 봤을 때는 1배 미만입니다. 즉 보유 자산보다 현재 주가는 저평가되어 있다는 건데요. 보유부지 개발 기대감이 있는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롯데칠성 PBR 0.95배, 1배 가깝다고는 해도 아직 1배는 못 미치는 수준이고요. 하림지주는 0.37배, 삼표시멘트도 0.59배죠. 물론 이 종목들 단기 테마에 그칠 가능성도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시장의 주목을 받는다면 이 낮은 PBR은 주가 리레이팅의 또 다른 근거가 될 수도 있겠죠. 마찬가지로 관련 전략 잠시 후에 심도 깊게 들어가 보고요. 서부 T&D, 롯데칠성, 사조산업과 같은 종목들은 애프터마켓에서 상승폭 키우고 마감했습니다. 개장 초반 분위기 함께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고요. 오늘도 팩터로 지수 분위기 가늠해 보겠습니다. 미증시 오라클 실적 여파에 AI주가 좀 부진했고 이 AI주를 팔고 가치주, 경기 순환주로 좀 넘어가는 흐름 포착됐습니다. 여기에는 물론 금리 인하 영향도 있겠고요.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야간 선물, 6시에 마감한 야간 선물 1%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부진한 지수를 딛고 오늘은 출발 가능성 좀 큰 상황입니다. 다만 금리 인하 속에서 미국 증시에서도 중소형주가 강세를 보였던 만큼 우리 시장에서도 오늘도 중소형주 순환매는 계속될 가능성이 있겠지만요. 브로드컴의 호실적이 반도체주에는 개장 후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함께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죠. 네, 오늘도 시장을 움직일 재료들, 뉴스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뉴스들 하나씩 분석과 함께 투자 전략 자세하게 세워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반종민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소장님, 어제 새벽도 굉장히 바빴는데 오늘 새벽은 지금 브로드컴의 실적을 소화하느라 굉장히 바빴습니다. 참 브로드컴 실적 당장 나왔을 때는 보시듯이 매출도 180억 달러로 예상을 상회, EPS도 좋았고 내년 매출 전망 역시 좀 긍정적으로 전망, 특히 AI 매출이 예상을 큰 폭으로 상회하면서 오르다가 지금은 다시 시간의 거래에서 3% 하락 전환, 그러면서 엔비디아도 지금 시간의 거래에서 0.3% 밀리고 있고 또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오르고 있었던 반도체주들도 힘을 조금씩 잃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추정을 좀 해보자면 브로드컴 컨퍼런스 콜에서 CFO의 발언이 나왔는데 마진과 관련해서 한 1%포인트 정도 축소가 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내놓으면서 지금 시장이 깜짝 놀라서 한 3% 밀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 실적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그 예상치보다는 되게 좋게 나왔고 심지어 그 가이던스 제시한 것도 나쁘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는 초반에는 그 시간에 한 3% 이상 상승을 하다가 지금 갑자기 이렇게 밀렸는데 제가 보기엔 일시적인 차익 실현 가능성도 좀 있는 것 같고요. 또한 뭐 CEO 발언에 관련된 내용들을 봤을 때는 결국은 거품론에 대한 부분들이 또 다시 재부각되지 않겠냐라는 게 또 반영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전체적인 뭐 내용들이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봤을 때는 그 매출이나 이렇게 실적이 늘었다는 거에 대한 분위기는 계속 좀 지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좀 변동성은 있을 가능성은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기대를 해보고 접근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는 계속 그 AI 쪽에 대한 내용들은 계속 그 거품론과 그 겁도 완화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지만은 이거는 장기적인 관점으로 계속 지켜보면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을 한다면은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는 않을 것 같고요. 국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금 브로드컴에 대한 그 시간에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였을 때 이슈로 국내 반도체주도 좀 출렁일 가능성이 높은데 오히려 지금은 그 분위기를 너무 그 의식하지 마시고 기존에 좀 투자 관점 이어가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겠고요. 또한 이제 글로벌 반도체 수요는 계속 좀 증가를 하고 있고 지금 쇼티지 현상이나 여러 가지 내용들도 보고 있고요. 또한 기업도 투자가 계속 좀 이뤄지고 있습니다. 글로벌 기업 간의 투자가 계속 좀 이뤄지고 있는 분위기가 연출된다 한다면은 국내 반도체주의 경우는 그렇게 크게 타격을 입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나스닥 선물 같은 경우에는 우리 시간으로 한 오전 8시부터 다시 움직이기 시작할 텐데 나스닥 선물 방향성도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 입장에서는 장중 흐름에 있어서 중요하다 보니까 반응도 8시 이후에 함께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브로드컴 관련해서 컨퍼런스 콜에서 추가적인 발언이 나오면 바로 속보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드컴 실적 짚어봤고요. 개별적으로 들어가서 우리 시장에 미칠 우리 시장 이슈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SK하이닉스부터 ESS, SMR 그리고 폴더블 관련해서는 갤럭시 트라이폴드 폰 두 번 접는 폰이죠. 자꾸 헷갈리게 되는데 2번 접는 폰이 오늘 국내 출시한다고 합니다. 자, 이 중에서는 먼저 SK하이닉스와 관련된 내용, 반도체 업종 지주회사 규제 완화와 관련된 내용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지주회사 지분 규정을 좀 정부가 완화를 하겠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종선회사가 좀 지분을 보유하게 될 때는 무조건 100% 보유했어야 했는데 이걸 50%로 좀 줄여준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SK하이닉스가 가장 큰 수혜주로 봤었는데 전반적으로 이 내용 어떻게 보고 계셨을까요? SK하이닉스가 수혜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만큼 이제 투자나 여러 가지 내용들이나 그 자본적인 구조를 좀 살펴봤을 때는 좀 어느 정도에 굉장히 좀 해당되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내용을 좀 딥하게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 분야에 대해서 대규모 투자 활성화를 위해 대기업에 대해 적용되는 일부 규제를 좀 풀어주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원래는 1단계로 지주사가 있고 그다음에 자회사, 그다음에 손자회사까지 3단계인데 4단계 증손회사를 세우려면은 손자회사의 모든 투자 자본이 100%를 직접적으로 마련을 해야 된다는 부담감이 좀 어느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을 통해서 증손회사의 지분율, 그러니까 4단계의 그 지분율을 100%가 아니라 50% 이상만 가져가다 하더라도 허용을 해주겠다라는 얘기거든요. 즉 이제 손자회사가 그 50% 지분을 마련을 하고 나머지 이제 외부 투자 자금을 유치를 해서 증손회사를 세울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 한다면 SK하이닉스처럼 이제 손자회사의 경우에는 신규 투자 시 그 자본 부담을 절반으로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굉장히 훨씬 쉬워질 수 있고 또한 공격적인 투자를 단행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제 대규모 투자에 필요한 반도체의 경우에는 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것에 대한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연출이 될 수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은 이제 돈을 더 쉽게 투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이번에 그 완화되는 조건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금융 리스업 허용의 경우에는 기존에 이제 지주사는 금융업을 할 수 없는 금산 분리 원칙을 좀 어느 정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이걸 지주회사가 설비 투자를 위해서 리스업, 그러니까 즉 장비를 빌려주고 돈을 받는 사업을 최소한 범위에서 허용이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만큼 이제 초기 투자 비용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줄여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대기업 위주의 SK하이닉스나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이제 이렇게 좀 진행이 된다 하면은 조인트 벤처 설립 그리고 투자 유치가 굉장히 좀 용이해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공개적인 투자에 대한 내용들이 계속 좀 나와줄 가능성이 높고 물론 이제 공정위 심사 승인이 필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좀 더 체크는 해봐야 되겠지만 반도체 기업의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은 부정적인 요소보다는 긍정적인 요소들이 좀 더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상장에 대한 영향도 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산업 성장과 증시 활성화를 위해서도 완화시키는 것에 대한 분위기는 맞기는 합니다. 그렇지만은 주주 보호를 위해서도 증손회사의 상장에 대한 엄격한 기준을 좀 정해놓을 필요도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즉 이제 쪼개기 상장에 대한 또 내용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까지 추후에 나오게 된다 한다면 그렇다 하더라도 주주들에 대한 분위기가 계속 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연출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뭐 지역균형 발전 전략과 뭐 성장 5종 세트에 대해서도 지원할 계획이다라는 내용들도 있고 전체적으로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는 내년 상반기 중에 마련할 예정이다라고 내용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오히려 내년까지는 계속 좀 이 내용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자 한다면 이번 완화에 대한 조건들을 봤을 때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추후에는 수혜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관점으로 좀 보시고 기존에 좀 보유하셨던 분들은 계속 좀 가져가 보자라는 말씀드립니다. 다만 변수가 있잖아요. 지금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이 되면서 주가 상단은 좀 막힌 느낌이에요. 이게 좀 변수가 되지 않을까요? 일단 풀어줘야겠죠. 그래서 이제 그 거래소 측에서나 이 부분들도 좀 어느 정도 논의가 이루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부분들을 너무 크게 신경 쓰지 마시고 계속 투자 이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세부적인 노이즈를 보기보다는 큰 그림을 보자 이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SK하이닉스 함께 확인해봤고 SK온과 관련된 내용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포드와의 합작법인 4년 만에 결별을 발표했습니다. 배터리 합작을 중단한다고 밝혔는데 지금 보시면은 핵심 포인트는 이거인 것 같습니다. SK온은 테네시 공장을, 포드는 켄터키 공장을 독립적으로 운영한다는 내용인데 이 뉴스는 전반적으로 봤을 때 SK온 그리고 SK혼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SK이노베이션에게는 호재다 이렇게 봐야 되는 뉴스일까요? 일단 호재로 보기까지는 좀 여러 가지 거쳐야 되는 구간들이 있다 보니까 일단 뭐 긍정적인 내용들이 있기는 하지만 추후에 이제 가시적으로 내용들을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SK온 포드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게 2022년 당시 때 각각 이제 50대 50으로 출자를 해서 배터리 합작법인 블루 오벌 SK를 좀 설립을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는 이제 SK온이 미국에다가 이제 전기차 배터리나 배터리 공급망을 구축하기 위해서 좀 투자가 진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이제 전기차 수요 둔화에 대한 내용들도 굉장히 좀 아실 거고 심지어는 포드 쪽에서 배터리 전략을 좀 수정을 했다 보니까 합작 투자의 축소를 좀 결정한 것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결국은 이게 좀 뭐 축소라고 얘기는 하지만 결국 좀 해체 수준으로 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결국은 이제 SK온에서 가지고 있던 켄터키 공장 재산을 이제 포드한테 넘기는 구조로 좀 보고 포드는 그 대가의 지분을 돌려주는 대신 블루 오벌 SK 지분의 50%를 유상감자의 형태로 SK온에 또 반환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SK온의 자산을 가져가는 교환 방식으로 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SK온은 테네시주의 공장을 본격적으로 운영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합작 투자에 대해서 좀 정리 수준으로 좀 수순으로 좀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SK이노베이션에서 좀 내용들을 살펴봤을 때는 자산 효율화와 운영 유연성 확보에 대한 조치에 대한 내용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아마 재무 구조에 대한 개선 기대감은 계속 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SK온과 관련된 내용들 함께 정리를 해봤는데 SK이노베이션의 투자 심리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단기 하방 압력이 예상되는 상황인지 아니면 오히려 호재다 봐야 될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냥 크게 반응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된다라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일단 지금 SK온에 대해서 이렇게 좀 어느 정도의 그 정리 수순으로 이제 들어가게 된다 한다면 오히려 지금은 그 합작법인 청산 후의 부채 감소를 통해서 SK이노베이션의 연결 부채도 좀 감소할 전망이다 보니까 그 기존에 이 투자를 단행을 했을 때 SK이노베이션의 부채가 굉장히 좀 늘었었거든요. 그 부분들이 좀 어느 정도 감소가 되는 분위기를 연출을 하고 재무적으로 좀 구조가 더 완성이 된다 하면은 그때서야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겠고요. 앞으로 이제 SK온 쪽에 대해서는 ESS 라인 전환을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그 포드가 이 라인 전환을 좀 반대를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기존에 좀 전환을 할 수 없던 거를 이제는 ESS를 통해서 전환을 하게 된다 한다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좀 반영받지 않겠냐라는 게 시장에 대해서 보는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다 하면은 결국은 이제 수치적으로 얼마나 찍히느냐가 중요한데 아직까지는 이 내용들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좀 중장기 관점으로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은 정제 마진 호조에 따른 내용들이 좀 4분기 때 뭐 있다라는 내용들이 있긴 하지만 환율과 유가가 좀 걸림돌이기 때문에 4분기 실적을 보고 난 다음에 SK이노베이션을 좀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추후에는 재무구조 그 개선을 지금 계속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느 정도의 마무리가 되는 시점을 봤을 때 그때 좀 주가가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해서 지금은 좀 약간 부정과 긍정이 계속 좀 같이 남아있기는 하지만은 추후에는 내년 때 흐름들에는 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정도 때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를 말씀드립니다. 지금은 관망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인 거네요. 브로드컴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덧붙여서 언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로드컴 하락과 관련해서 앞서 매출총 이익률의 문제를 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매출총 이익률과 관련해서 단기적으로 일시적으로 하락할 가능성을 언급을 하면서 다만 총 이익 규모와 영업이익 규모가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운영 효율성을 높아질 것이라는 발언이 나왔습니다. 이걸 좀 해석해 보면 오라클 실적에서도 조금 문제가 됐던 게 단기적으로는 재무 부담이 있다는 소리인데 지금 매출총 이익률이 단기적으로 감소한다는 부분에 있어서 시장은 좀 놀란 것 같습니다. 다만 회사에서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운영 효율성은 점점 더 높아질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던 만큼 오늘의 단기적인 하락으로 그칠지는 계속해서 지켜봐야겠지만 일단 이 점은 함께 투자에 있어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브로드컴이 그래도 낙폭을 조금 줄이긴 했네요. 4% 정도로. 브로드컴 내용 함께 확인해 봤고 지금 시장에서는 활발하게 중소형주 순환매가 돌고 있고 어제 시장을 복귀해 보면 장 초반부터 어떤 회사가 어떤 자산을 가지고 있나 이 찾기 대회가 열렸던 것 같아요. 자산주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동성이 늘면서 보유 자산이 올라갈 것이다. 이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유휴부지를 좀 재개발하면서 이에 따른 수익에 대한 기대감. 이 두 가지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 급등한 종목들을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먼저 이제 이렇게 상승하게 된 계기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게 그 천일 고속이 굉장히 좀 주가가 급등을 했었잖아요. 그게 이제 강남권 고속버스 터미널 지분을 좀 보유했던 이력이 있다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엄청나게 급등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은 자산주로 좀 분위기가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언젠가는 좀 재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이제 시장에 대한 분위기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꼭 그린벨트 해제 테마 올라가듯이 올라갑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금은 실제 그 현실로 이루어지는 건가 아니면 좀 테마로 이루어지는 건가는 반드시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전일 이제 서부 T&D나 뭐 롯데칠성, 하림지주, HDC 산업개발, 현대산업개발이 이제 급등을 했거든요. 근데 각각 이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여러 그 부동산 자산을 좀 보유하고 있다 보니까 이 분위기가 같이 좀 연결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 분위기가 요즘은 좀 변동성이 굉장히 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이클도 굉장히 빠르다 보니 새로운 투자처를 만들거나 이슈를 좀 찾아가는 시장이 됐다. 그래서 그 분위기가 계속 좀 연출이 돼가지고 여기까지 좀 분위기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증시에 대해서 이제 투자처에 대한 변동성이 확대됐을 때는 오히려 지금은 테마로서 분위기가 계속 좀 연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추가 상승 여력은 좀 더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테마로서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무리한 접근까지는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가운데서도 주목할 종목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유 자산과 PBR을 좀 비교했을 때 PBR 한 배를 밑도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봐야 되는데 먼저 이제 서부 T&D랑 뭐 롯데칠성, 하림지주의 경우에는 그나마 좀 잠깐 접근이 가능할 것 같긴 하지만은 기존 보유자분들의 영역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점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 HDC 현대산업개발은 좀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HDC 현대산업개발의 경우에는 신규 접근이 좀 가능한 게 뭐냐면 2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을 지난달에 좀 진행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기존의 주주 환원 정책 외적으로 나온 내용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추후에는 주주가치 재고를 통해서 진행을 하면서 자사주 소각을 하게 된다 한다면 환원 정책이 거대하게 펼쳐질 수 있지 않겠냐라는 게 시장 반영을 좀 어느 정도 받은 거거든요. 그렇지만은 명확한 분위기와 소각 계획은 아직까지 나온 상황들은 아니고요. 다만 이제 그 200억 원대에서 자산 자기 주식 취득을 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전망을 앞으로 진행하는 걸 봤을 때는 오히려 지금 기업 자체를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을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 2월 20일까지 계속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오히려 그 기점을 봤을 때는 계속 그 기관의 매수세가 들어올 수 있고 그러한 매수세를 통해서 주가를 좀 올릴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당 매력도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아마 배당을 좀 진행을 했을 때 2월 25일인가 그때 좀 진행을 했던 걸로 알려져 있는데 이게 자사주 취득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에 나온 시간 기관으로 좀 둘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은 HDC 현대산업개발의 경우에는 자사주에 대한 뭐 어느 정도 내용들도 있기는 하지만 배당 매력도도 같이 있다 보니까 신규 접근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그럼 두산 에너빌리티 내용도 함께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내년에 처음으로 SMR 공장, 전용 공장을 착공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좀 어떻게 보면 SMR 개발에 있어서는 이정표가 될 것 같은데 관련 내용 정리해 주시죠. 일단 제 2028년까지 본격적으로 가동을 목표를 한다. SMR 관련된 내용들인데요. 근데 이게 지금 내용을 좀 더 확대해서 보게 된다 한다면 30년까지 누적 60개의 그 SMR 모듈 수주 가능성 전망을 좀 예측을 하고 있다 보니까 결국 이제 장기적인 프로젝트 관점으로 좀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확인해야 될 게 뭐냐면은 지난달 정부에서 초혁신 경제 기후 에너지 미래 대응 분야에 대한 세계 프로젝트 6개의 과제 추진 계획을 좀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 당시 때 SMR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이 됐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게 된다 한다면 먼저 이제 경수형과 비경수형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수형의 경우에는 이제 냉각제가 물 그리고 대형 원전의 운전을 통해서 좀 진행을 하고 추후에는 이제 전력 공급을 원하는 그 주 활용 분야가 전력 공급 쪽입니다. 그리고 비경수형의 경우에는 소듐과 헬륨 쪽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고 그 활용 분야가 고온열 그리고 공급 선박 추진에 따른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셔야 되고 연도별 목표를 봤을 때는 경수형 경우에는 2026년 때 표준 설계 인가 신청을 하고요. 2028년 때 인가 획득, 2029년 때 제작 지원센터 구축을 완료를 하고 30년 때 글로벌 SMR 시장 진출을 본격화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경수형 쪽을 통해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부각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정부에 대한 스케줄에 따라 같이 좀 연결이 되면서 그 내용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SMR 밸류체인 산업 밸류체인을 보게 된다 한다면 소재 부품 쪽에는 우진, 일진파워, BHI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제작 건설은 두산 에너빌리티와 현대건설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같이 좀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트너십 체결과 관련된 기업들 중에는 뉴스케일 파워가 이제 경수로 방식으로 우선 진행되기 때문에 오히려 두산 에너빌리티의 이 내용은 뉴스케일 파워와 관련된 내용일 수 있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엑스에너지와 그 테라파워도 그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이쪽은 제가 알기로는 비경수형 쪽으로 좀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일단 경수형부터 이제 부각을 받은 다음에 추후에는 엑스에너지와 테라파워 쪽으로 분위기가 같이 좀 연출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전반적인 내용 오늘은 프레스티지 경영전략연구소 반종민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